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열입니다. MSA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그리고 MSA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작된 MSA 템플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 제작한 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메시를 구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작한 것을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SA 템플릿의 배포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때 클라우드 이전에는 그 서버마다 정해진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P나 네임들이 주어졌을 테고 이 서버는 그거에 맞게 그 역할을 수행을 했겠죠. 그리고 그 서버들의 그런 정보들이 수동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서버를 확장하거나 이관하는 것이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이후에는 어떤 그런 자원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IP나 네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추상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서버의 확장이나 그런 이관이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하는 게 효율적일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이전에 있던 그런 서버를 단순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아래에 보면 이제 하드웨어를 클라우드로 이아스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미드웨어 이런 정보들을 파스로 서비스 전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커다란 모놀리틱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분해해서 그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그런 구성 요소들로 보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와 이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를 즉시 CI/CD로 구성을 하는 것 이런 환경들을 갖추게 되면 그리고 개발과 운영이 합쳐진 데브옵스 문화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약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게 한 모놀리틱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서버가 한 3개 정도 그런 탄력적으로 증설을 합니다. 대신에 이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약간의 고사양의 그런 서버 단위로 계속 증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그 트래픽은 어떤 시스템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API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나머지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서버가 이렇게 뭐 100개까지 쭉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자원이 필요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단위로 분리를 해서 작게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에 선택적이고 탄력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클라우드에 적합한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놀리틱에서 보면 이제 어떤 실제 배포하거나 할 때 또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조금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어렵고 그리고 무겁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뭔가 개선하는 작업들이
약간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서비스를 작게 나누었을 때는 사실 그 이제 작게 나눈 그 서비스 단위로 어떤 배포나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민첩하게 조금 더 서비스를 확장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MSA로 구성했을 때는 대표적인 단점으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저 서비스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고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후에 나오는 서비스 메시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이제 하나의 언어로만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전체를 전부 다 갈아엎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MSA 환경에서는 우측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비스들 작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적합한 그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컨테이너라는 독립적인 환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독립적으로 저렇게 데이터베이스와 언어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보다 빠르게 이 서비스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MSA라는 것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이 구인 공고들을 몇 개 봤는데 이 많은 트래픽을 감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 것을 봤을 때 대부분 MSA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기술들을 알고 있는지, 그런 요건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점점 계속해서 커져가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MSA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MSA 템플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표준 프레임워크에도 심플과 포털이라는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것은 실제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도 MSA 적용 개발 가이드라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에 가면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보시면 그 내용에 실제로 MSA를 실습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개념들, 그 서비스 메시에 대한 개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자료를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템플릿의 기능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MSA 가이드에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한 것이 이 MSA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은 우측에 MSA 소규모 템플릿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단 화면과 사용자 단 화면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포털 홈페이지는 대규모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자 사용자 단이 분리가 되었고, 이 대규모 템플릿에는 예약 서비스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약 서비스는 실제 어떤 대규모의 그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논블로킹 방식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간편 로그인과 같은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MSA 템플릿의 실행 환경입니다. 그래서 표준 프레임워크 4.0 기반의 스프링 부트를 모두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JDK 8.0 이상, 그리고 그레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 스프링 클라우드도 기존에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그런 히스테릭스 리본 줄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유지 보수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제공이 되는데 모두 이번에 그 대체 기술들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커 환경에서 돌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배포를 하였고 그러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희 이 MSA 템플릿을 가지고 한번 배포를 해보신다면 그 전체적으로 빠르게 초반에 어떤 그러한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구성이 MSA 템플릿으로 이런 환경이 구성이 된다면 이제 빠르게 어떤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MSA 템플릿의 제작 과정입니다. 실제 MSA 템플릿에 적용되는 그런 업무들이 뭐 복잡한 업무들은 아니고 대부분 알고 있는 게시판류의 그러한 기능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 도메인을 적용을 했는데 이걸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DDD를 한 건 아니고 그림과 같이 어떤 이벤트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API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서비스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서비스로 나왔고요. 그래서 소규모에는 회원 게시판, 포털 서비스 이렇게 3개가 있고, 대규모에는 예약 관련된 3개의 서비스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발을 하고 저장소에 소스를 올리면 자동으로 이제 빌드가 돼서 그리고 실제 서버에 배포까지 되는 걸 이제 자동화를 해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단위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실제 저장소에 소스를 올리면 이게 이제 훅을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젠킨스에서 그 훅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그 소스를 내려받고 이 소스를 가지고 빌드를 합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파스에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템플릿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이제 좌측에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백엔드 기술, 우측에 프론트엔드 기술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클라우드 중심으로 백엔드가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이기 때문에 서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치 톰캣이 올라가고, 그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플럭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티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S에서는 이제 도메인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에 적합한 그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개발이 아니고 그런 도메인 중심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JPA나 그런 쿼리 DSL 같은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JUnit, H2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Git과 GitHub 그리고 CI/CD를 젠킨스를 이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Node.js 서버로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기술은 리액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리액트 안에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나 넥스트.js 같은 기술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커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도커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 모두 지금 표준 프레임워크 GitHub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배포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리고 VM 환경에서 ELK 스택이나 저런 서비스 메시 구성 요소들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메시 구현인데요. 한 6개 정도의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그 기존의 모노리티 시스템에서 MSA로 서비스를 여러 개로 작게 나누었는데, 이 작게 나누은 상태에서 이 하나의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가운데 스프링 부트 앱들이 있고요. 그 이제 좌측에 게이트웨이나 컨피그 서버, 서비스 레지스트리, 서킷 브레이커, 스프링 클라우드 솔루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비스 메시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컨피그 서버입니다. 컨피그 서버는 이런 서비스들의 그런 설정 정보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정 정보들이 그런 스프링 부트 앱의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따로 두고 그것을 컨피그 서버가 대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구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설정 정보들이 각 서비스의 그 내부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변경에 그 설정 정보 변경에 민첩하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런 인스턴스의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일일이 수정하기가 매우 복잡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컨피그 서버로 그런 거를 간단하게 중앙으로 그런 설정을 모아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컨피그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 그레이드 파일에 그림과 같이 그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 의존성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메인에 enable 컨피그 서버로 컨피그 서버 활성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컨피그 서버 내부에 이러한 설정 파일이 필요합니다. 컨피그 서버 설정 정보들이 설정 파일들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컨피그 서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 따로 저런 이제 뭐 Git과 같은 그러한 저장소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피그 서버에서는 그 Git URL을 적어주면 그 Git URL에 있는 컨피그 정보들을 읽어서 그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저렇게 이제 뭐 프라이빗하게 그러한 저장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뭐 유저 네임이나 패스워드와 같은 그런 정보들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매번 이제 이제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GitHub에서 이제 관리하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렇게 실제로 그 자기 로컬에 있는 설정 파일을 읽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피그 서버에서 그런 정보들을 관리를 하는데, 컨피그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새롭게 갱신이 돼야 되는데, 그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메시지 브로커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와 메시지 브로커를 연결을 하면 그림과 같이 이제 컨피그 서버의 어떤 설정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 정보를 메시지 브로커인 저희는 이제 RabbitMQ를 사용을 했는데요. RabbitMQ에 그 정보를 전달을 하면 그 RabbitMQ에 이제 채널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어떤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그 RabbitMQ는 그 채널을 수신하고 있는 저러한 서비스들의 우측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의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들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설정 정보를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 브로커를 띄우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도커를 사용을 해서 저렇게 명령어 한 줄로 쉽게 RabbitMQ 서버를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RabbitMQ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 정보는 두 군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는 컨피그 서버에서 메시지 브로커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컨피그 서버 내부에 저런 정보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 따로 모아진 컨피그 설정 파일들에 또한 저렇게 메시지 브로커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인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이제 먼저 API 게이트웨이가 받습니다. 어떤 요청들이 각각의 서비스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API 게이트웨이로 전달을 합니다. 아니, API 게이트웨이가 먼저 그 요청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한 일단 검증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작업도 이 안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증이나 어떤 인가 그리고 로gin과 같은 처리를 이곳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그런 처리를 한 이후에 이 API 엔드포인트가 어딘지 보고 라우팅을 해주게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 구성은 보신 것과 같이 이러한 게이트웨이 의존성을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내부에 서비스 라우팅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어떠한 URL로 들어왔을 때는 유저 서비스로, 그리고 이러한 정보로 이러한 URL로 들어왔을 때는 뭐 포털 서비스로, 이러한 식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어떤 라우팅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게이트웨이에서 인증인가 처리를 해주는 과정인데요. 중간에 이제 별표 친 곳에 API 게이트가 위치를 합니다. 좌측에는 어떤 클라이언트 요청이고 우측에는 이제 백단의 서비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 로그인 정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게이트웨이가 그 API를 받아서 서비스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이제 인증 서버죠. 인증 서버에서 그 요청을 보고 이게 적합한 정보인지 판단을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생성한 거를 헤더에 담아서 다시 리턴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프론트에서는 그 받은 토큰을 가지고 매번 이제 요청을 할 때마다 그 토큰을 담아서 이제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게이트웨이에서 다시 토큰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발급해준 토큰이 맞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가 얘네들이 보내는 시그니처랑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맞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인가, API에 대한 인가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여기 이러한 과정들에서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왜 토큰을 사용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이 토큰이 아니면 세션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세션 방식은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세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서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세션을 저장을 하더라도 그것 또한 어떤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대규모의 그러한 대규모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MSA 환경을 구축을 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어떤 부하가 걸린다면 어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토큰 방식을 이용해서, 이 토큰은 상태를 어떻게 저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시연 영상들은 마지막에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디스커버리 개념인데요. 이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동적으로 늘어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 정보들을 굉장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전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뭐 관리하기가 쉬웠겠지만,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동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서비스들의 정보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서비스들이 부팅을 할 때 자신을 그 유레카 서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태깅을 하고 어떤 문을 통과하듯이 이렇게 계속 등록을 하는 것이죠. 서비스들이 올라오면서 자신의 정보를 이제 유레카 서버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유레카 서버에 그러한 정보들이 쭉 이제 쌓여서 목록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API 뭐 회원 정보 요청이라는 API가 들어왔을 때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API 게이트웨이가 그 요청을 받겠죠. 그리고 이 API 게이트웨이는 이 회원 정보 요청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회원 서비스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 서비스를 찾는데 게이트웨이는 이 회원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레카 서버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회원 서비스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유레카 서버에 요청을 하면 유레카 서버에는 자기 서버에 등록된 정보들을 찾아서 게이트웨이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로 라우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로드 밸런싱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원 서비스가 뭐 두 개가 떠 있는데 하나의 회원 서비스로만 요청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 인스턴스를 정보를 찾아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서비스 레지스트리 구성을 하려면 그런 것과 같이 넷플릭스, 유레카 서비스 디스커버리 구성을 하려면 넷플릭스, 유레카 서버를 의존성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 enable 유레카 서버로 유레카 서버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유레카 서버에 아무 클라이언트나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큐리티 정보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서비스 레지스트리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각 서비스마다 이러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A들의 넷플릭스 유레카 클라이언트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enable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피그 외부에 따로 관리되고 있는 컨피그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는 실제 유레카 서버의 URL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그 URL 구성을 할 때 그 앞서 설정한 그러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정보도 함께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저 정보를 바탕으로 유레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자신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레카 서버에 접속을 해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제일 아래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러한 상태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는데 두 개인 경우도 저렇게 두 개가 모두 표시가 되고 상태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장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할 때 어떠한 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어떤 예를 들어 게시판에 어떤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요청을 포털이 받아서 포털에서 그러니까 서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하는 거죠. 포털 서비스에서 게시판 서비스로 호출하는데 이제 게시판 서비스에서 응답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요청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 이제 그 요청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포털 서비스로까지 장애가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우측에 그린 것 같이 장애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어떤 적절한 통계 정보들을 미리 설정을 해두면 어느 정도 이러한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차단을 해라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저렇게 이제 빠르게 차단을 하는 방식으로 포털 서비스가 저 게시판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 말고도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인 저것 때문에 포털 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의 API는 빠르게 차단을 해서 그리고 저렇게 이제 게시판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체크를 해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서킷을 닫아서 이제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서킷 브레이커 설정은 서킷 브레이커 레질리언스 4J를 넣어주고 오픈페인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피그 설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절한 통계 정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기반 그리고 건수 기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요청이 몇 초 이상 지연이 되면 나는 이것을 장애로 간주를 하겠다 그런 설정들 그리고 최소 몇 건을 가지고 이런 통계를 설정을 하겠다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포털 서비스에서 보드 서비스를 호출하는 경우에 코드의 예시입니다. 포털 서비스 쪽에 호출하는 쪽에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페인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가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포털에서 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실제 호출을 할 때 저런 식으로 보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킷 브레이커를 추가를 해놨는데 그때 이제 지금 코드에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면 빈 객체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분산 환경에서 서비스 간의 트래픽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오류 지점을 파악한다. 이게 그 스프링 클라우드 슬러스와 지킨인데요. 그래서 MSA에서 어떤 API 요청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그런 서비스 메시 한 요소가 바로 이 스프링 클라우드 슬러스와 지킨입니다. 이게 지킨 서버에 접속한 모습인데요. 어떤 한 API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API 하나에 대해서 트레이스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 그러면 이 하위에 있는 각각의 이 요청들은 전부 동일한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은 또 이제 우측에 있는 스팬 아이디를 또 가질 수가 있고요. 치킨 서버를 구성하는 것은 도커를 사용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이제 명령어 그림과 같이 명령어 한 줄로 치킨 서버를 올리고 그리고 스타터 슬러스와 슬러스 지킨 이런 의존성을 추가해 줍니다. 저 의존성이 이렇게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 화면에 표시된 이 두 가지가 맞는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컨피그 정보에 이 지킨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를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ELK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로그 스태시, 키바나 이 앞글자를 따서 ELK 스택이라고 합니다. 이 로그가 이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다면 이 로고들을 전부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로고들을 중앙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 로고들을 검색하고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EAK를 통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어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서비스들에서 먼저 로고 스탯으로 로고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로고 스탯은 그 로고들을 받아서 가공을 해서 엘라스틱 서치로 전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라스틱 서치는 그 로고들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키바나가 그 로고들을 가져다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는 함께 어떠한 검색 기능까지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커로도 따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쉽게 올리기 위해서는 도커 컴포즈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도커 컴포즈 파일도 마찬가지로 GitHub에 함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백 인코더를 통해서 로그 스탯으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의존성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마다 로그 스탯으로 이러한
로그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 프로바이더 안에 있는 것들 요소들을 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저런 뭐 애플리케이션 네임과 같은 정보들도 추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솔루스 치킨에서 있던 그 트레이스 아이디와 스판 아이디도 저 MDC라는 태그 안에 함께 포함이 돼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키바나에 접속한 화면인데요. 키바나에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트레이스 아이디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림과 같이 트레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저런 것들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로고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검색하고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해지겠죠. 그 서비스 메시를 시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와 컨피그입니다. 도커로 메시지 브로커의 RabbitMQ를 띄우고요. RabbitMQ가 잘 떴는지 접속을 한번 해봅니다. 이 큐에 보면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라는 채널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메시지를 잘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보면 이제 뭐 헬로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 서비스들에서 동일하게 이제 메시지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라고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면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 채널에 들어가 봤을 때 큐에 뭔가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이 이름이 하이로 다시 전부 여러 서비스들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와 JWT입니다. 이 스웨거에 접속을 해보면 저런 REST API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 앞에 8000번은 게이트웨이의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포트 뒤에 이제 서비스들 통해서 저렇게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401 권한 없음 오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떤 토큰 정보들이 발급이 되게 되고 저 토큰 정보를 복사를 해서 헤더에 함께 담아서 보내줘 보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유레카 서버에 저러한 시큐리티 정보 설정을 해주고 URL 정보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면 그 계정을 넣으라고 하죠. 유레카 서버에 이렇게 보시면 애플리케이션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우측에 인스턴스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서비스를 복사해서 하나 더 띄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드 서비스를 2개를 띄웠고요.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보드 서비스가 2개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포털에서 한 5개의 API가 날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보드 서비스의 1번 마지막에 1번 요청 그리고 두 번째 인스턴스의 2번 요청 이렇게 차례대로 로드 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자, 통계 정보를 짧게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드 쪽에서 지연을 발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를 찍어 볼 거고요. 그래서 접속을 했을 때 총 5번의 요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시면은 실제 로그에 3번 요청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슬러스와 직킨을 통한 분산 추적입니다. 직킨 서버를 저렇게 도커 명령을 통해서 올리고요. 잘 떴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직킨 서버가 잘 올라와 있고, 접속을 해보고, 그리고 API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실제 API 요청에 이와 같이 어떠한 흐름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스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 각각의 스팬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페어런트 아이디도 같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AK 스택입니다.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3개의 서비스를 띄우고요. 잘 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스탯이 키바나 엘라스틱 서치가 잘 떴고요. 키바나에 접속을 해보면 처음에 인덱스 패턴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로그스탯이 정보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인덱스 패턴이 생성이 되었고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스탯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한번 띄웠고요. 그리고 실제 API 발생을 하고 보면 그림과 같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한번 복사를 해서 이렇게 키바나에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트레이스 아이디를 갖는 로고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팬 아이디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MSA 템플릿의 배포 환경입니다. 어떤 MSA 템플릿은 보시는 것과 같이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그리고 이아스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파스 위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모두 배포가 가능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는 저런 도커나 도커 컴포즈들을 활용을 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파일들이 설정 파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ES에서도 이런 것들 이용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부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곳에서 쿠버네티스나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실제 배포를 해봤고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더리에 배포하실 때는 저랑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할지, 무엇을 배포를 할지 이러한 정보들을 적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 그런 정보들을 쭉 작성을 해 놓고 이제 어떤 환경 정보 변수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에 푸시를 하면 저 앱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VM 환경이 제공이 되는데 그런 곳에 이제 없는 서비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구성을 해서 연결을 해서 함께 배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의 CID 구성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MS 템플릿 개발할 때와 이제 유사한 환경이고 다른 것은 이제 그 젠킨스에도 그 클라우드 파운더리 플러그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자동화해서 함께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더리 배포한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에 가면은 뭐 CPU 부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이제 배포를 할 때는 이제 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그레스,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제 파드, 레플리카셋, 디플레이먼트 이런 구성들을 이제 적어 놓은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쿠버네티스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VM들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I/CD 구성도 이제 조금 거의 과정이 비슷한데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도커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배포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도 도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의 네이티브한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도커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 배포된 쿠버네티스의 화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상으로 전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퓨전 프레임워크 포털에 전부 자료가 게시가 될 거고 앞으로 퓨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MSA 그런 정보들이 계속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